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자율을 낮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안 낮추고 있으니 내릴 수도 없고 내리면 환율이 더 벌어질 것이고 네. 그리고 미국은 계속 가고 다른 데는 못 견디고 내린다면 그렇다면 달러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깔려있는 생각이 이번 달러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해서 한국 최고의 이 분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 리만브러스 대표 김준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환이 1,400원 오니까 과거 이제 1,40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항상 한국은 위기였어요.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위기라는 생각 전혀 안 들거든요. 꼭 위기라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400원 넘었던 게 세 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우리 아시아 크라이시스 때 98년에 그다음에 2008년에 경제 금융위기 때 그리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22년에 네. 달러 인덱스 114 갔을 때 그때 세 네. 번인데 뭐 앞에 두 개는 그야말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만 나쁜 거잖아요. 네네. 환율이라는 항상 두 나라의 관계인데 그렇죠. 우리가 달러하고만 봐서 그렇지 그때는 우리가 달러하고만 나빠진 게 아니라 온 동네 통화들하고 네. 다 우리가 약해진 건데 그렇죠. 지금이나 바로 전에 거는 지금 달러가 혼자 강세인 것이지 그렇지. 우리하고 일본이나 우리하고 뭐 유로나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다. 예전에 한국이 전 세계의 통화에 대해서 약세일 때는 우리가 뭐 시쳇말로 골로 간 거 맞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위로 올라간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380원, 뭐 1,400원이니까 1,400원 잡으면 네. 1,400원에서 1,300원 가는 거하고 1,500원 가는 게 딱 반반입니다. 네. 딱 반반이에요. 1,300원 그럴 줄 알았어. 1,500원 되면 와, 이 세상에 난리가 났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고환율 시대에 좀 대비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왜 국가들은 이렇게 어떤 측면에는 통화 약세 전쟁이잖아요. 예. 왜 이럴까요? 기본적으로는 요번에 뭐 전쟁 뭐 그런 의미도 있죠. 다들 뒤에서는 자기 나라 국가의 국익을 생각하니까. 네. 근데 요번에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이유는 달러죠. 달러의 이자율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이 5.5%에서 안 내려오니까 다른 나라들, 미국을 제외하는 모든 나라들은 이자율을 내려야 되거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미국만 좋지 뭐 유럽 쪽도 지금 경제 성장이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하고 그로스는 같은 걸로 보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자율을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안 낮추고 있으니 내릴 수도 없고 내리면 환율이 더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계속 가고 다른 데는 못 견디고 내린다면 그렇다면 달러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지금 깔려있는 생각이 이번 달러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환을 결정할 때 국가의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정책 방향성이 그 작동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는 움직이지만 아마 비교를 해보면 환율, 이자율, 그 다음에 뭐 경기 이렇게 세 개만 비교를 해보면 가장 그래도 움직이기 쉬운 게 환율이죠. 그러니까 환율은 조금 어느 정도 각 나라가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환율이 가장 통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제 달러나 옌이나 유로는 완전 자유 개방돼 있지만 뭐 우리는 완전 개방은 아니거든요. 완전 개방은 아니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중국은 거의 우리보다도 더 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뭐 거의 마음인 거죠.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에는 그냥 정부가 정했죠. 중앙은행이. 그런데 이제 풀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은 어느 정도는 그 나라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입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대외 개방이 되어서 환이 정말 자유롭게 돌아가고 우리는 이제 NDF 시장과 한국 시장이 좀 구분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다 돌아간다면 제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어가 좀 덜 되겠죠. 덜 되는데 네. 저는 그 말씀 드리면 요번에 달러가 강세 약세를 떠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네. 뭐 세계 10위는 하는 거잖아요. 뭐 12, 11위. 그다음에 외환도 달러는 많이 거래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방하면 초창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괜찮을 거예요. 그 위안화를 생각해 보세요. 네. 몇십 년 전부터 중국에서 뭐 위안화 굴기를 한다는 둥 네. 별소리를 다 하지만 아무 일도 안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죠. 그리고 또 자기네가 무서우니까 홍콩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네,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중앙 정부가 인민은행이든 중앙 정부든 네. 간에 컨트롤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명확하죠. 컨트롤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개방은 없어요. 개방도 없고 시장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않고 네.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네. 자신감을 가지고 개방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계속 잡고 있으면 아 시장에서 너네들은 놔두면 별짓을 다 할 거야. 그거는 그야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정부나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망상이거든요. 네네네. 시장한테 맡기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건 죄송합니다만 시장 같거든요. 네. 단체 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하지 않는 것들이 항상 오히려 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IMF라는 아주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이 네.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외환을 잘못 따랐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생각에 외환을 놓고 싶지 않은 게 아닌가. 두 가지예요. 우선 하나는 네. 30년 전이고요. 네.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찌 비교를 하겠습니까? 네. 그 세계 경제 규모나 움직임도 우리가 10등에서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 흐름이 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IMF가 그렇게 된 것도 오히려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때 너무 강하게 눌러 있었기 때문에 풀어놨으면 될 거를 그렇죠.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잖아요. 사실 풀어놨으면 환율이 순식간에 1,200~300원까지는 바로 갔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장의 힘에 의해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다른 시장보다도 외환시장은 개방을 완전히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IMF도 사실 개방을 해서 빨리 1,200원, 1,300원 갔으면 방어 안 하고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수출이 늘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위기 외환위기 안 당하고 개방을 했다면 개방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엔화가 너무 조작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100엔에서 150엔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과 통제 그것도 통제라 하면 그냥 대놓고 어디서 위에서 막고 뭐 1,340원에서 막어 60원에서 막어 1,400원에서 막어 이런 식을 보지만 일본은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다양하게 보는 거죠. 일본에 있는 중앙은행은 어떤 셈법을 할까? 뭐 이런 거를 시장이 이렇게 계속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일본도 152엔이면 팔아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죠. 다 했죠. 왜냐하면 전고점이었으니까. 전고점도 거기는 세 번이에요. 지금 얘기한 22년 10월은 달러 인덱스 114, 달러엔 152, 달러원 1,445원. 그 다음에 2023년 10월은 달러 인덱스 107, 달러원 1,360원, 그때 또 150이에요. 그러니까 달러에는 150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152가 넘으면 무조건 팔아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151점 거기서 오래 거기 그냥 가만히 있었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한번 오르니까 물러나 버리네. 자꾸 이제 또 올라와서 있는 건데 저는 BOJ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셈법이 좀 달라지는 게 최근에 일어난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보기에는 미국 이자율이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유가 뭐든 간에 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고 뭐 6번 내린다고 그러더니 이제 뭐 시장도 한 번 반이잖아요. 그리고 올린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르죠.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한 거는 미국 이자율이 잘 안 내려온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시점이 굉장히 11월 근처면
그때 또 미국 대선하니까 못 올린다.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못 낸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미국 이자율이 흔들려 버린 게 시장을 환율도 흔드는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네. 그렇다면 BOJ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진짜 안 잡혀? 그러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되겠네. 걔네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나 이자율 좀 올릴 수 있겠네. 그동안 못 올렸던 이자율이 0%에 있는 거는 불편하다고요. 여러 네. 가지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 나도 좀 올릴 수 있겠네. 그러면 만일에 yen 이자율을 올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부담이 가는 개입을 꼭 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아, 그렇게. 예. 그래서 아예 방어를 안 했다. 네, 조금 물러야 했는데 이자율 추이를 좀 보자. 어차피 나중에 금리 올리면 자동으로 뭐 조정이 될 조절되니까 조절되니까 급격한 개입은 좀 안 하겠다. 그리고 일본이 외환시장 개입 외에는 네. 별로 선택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재정정책, 금융정책, 환율정책인데 네. 일본은 재정정책을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뭐 엄청 풀었죠. 너무 많아서. 네. 그다음에 이자율 정책은 그동안 못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환 개입으로만 갔는데 일본이 생각해보니까 나 이자율 정책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자율 정책이 훨씬 광범위하거든요. 네. 외환에 비교할 게 아니죠. 네. 이자율을 움직이는 거는. 그러니까 위자율을 움직일 수 있다면 외환 내가 152에서 난리를 치고 막을 필요가 있어? 이러다가 달러 이자율을 진짜 잘 안 내리면 저번에 개입했을 때 9조 엔이 들었거든요. 그게 네. 얼마냐면 600억 달러예요. 네. 그 이틀 사이에. 엄청나죠. 엄청난 금액을 네. 물론 힘은 있지만 야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 한번 달러 이자율 돌아가는 거 한번 보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일본 은행에서는 맛 좀 봐라 하고 우리의 사무라이 정신을 보여줄게 하고 우리의 칼맛을 봐라 이러면서 쫙 해놓고 상처를 입힌 다음에 우리 개입할 수도 있어 하면은 그럼 확연하게 위축되잖아요. 한번 당해놓으면.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네. 일본이 강하게 하는 이유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일본이 만일에 올라가는 게 싫다면 네.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보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카드가 없으니까 외환 카드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과격한 방법을 쓴 거죠. 네. 그런데 첫 번째로 항상 생각할 거는 과연 그 사람들이 어느 쪽을 원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예. 말은 뭐라고 얘기해도 뒷생각은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펴봐야 되고 그게 먼저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느냐 네.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수단이 일본이 갑자기 어느 정도 이자율 쪽에 뭔가 나 좀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은행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한국은행이 요번에 1360을 그렇게 진짜 배신을 때리고 그렇게 힘없이 물러선 이유를 보면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BOJ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BOJ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지 안 받을 수 않습니까? 없죠. BOJ 영향도 네. 받았고 예. 또 위안화 영향도 받았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비슷한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보면 2023년에 107을 갔을 때 1360원에 강하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금년도 1360원에 막을 거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딱 맞잖아요. 1360원, 152. 모든 게 앞뒤가 맞잖아요. 네. 우리 앞뒤 맞는 거 좋아하잖아요. 딱딱 맞추고 있는데 의외로 1340원에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yen 같은 것도 사실 밑으로 쭉 내려간 거예요. 네. 달러원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연초에는 엄청 딴 나라에 비해서 강세가 됐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1360원이 아닌 1340원에 의외로 강하게 막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마도 인플레 때문에 막았겠죠? 제 생각은 저는 그때 계속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형님들께서 저 생각을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뀌셨나 했을 때 제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네.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경기를 살려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경기와 물가가 있으면 네. 경기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 것 같냐면 경기를 살리려면 이자율을 낮춰야 되잖아요. 이자율을 낮추고 싶은데 이자율을 낮췄다가 환율이 폭등을 할까 겁이 나니까 야 환율만 좀 눌러놓으면
눌러서 많은 사람들이 달러 환율은 안정됐어. 이렇게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네. 나면은 내가 선제적으로 이자를 내려보겠다. 그래서 PF 문제도 해결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생각이 약간 바뀌는 게 경기냐 물가냐고 할 때 축이 좀 옮긴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총선. 네. 총선이 딱 야당이 압승을 해버리니까 네. 지금 축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경기일까요? 물가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환율을 보면 물가, 경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요, 물가라는 생각. 그럼 물가면은 환율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환율보다 더 강력한 게 있잖아요. 이자율. 이자율을 안 내리면 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BOJ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네, 이자율을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 안 내리는 게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니까. 네네. 그러니까 2월, 3월만 해도 페드가 금리 내리기 전에 한국이 정책 금리를 내릴 가능성, 선제적으로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1, 2월 달에? 저희는 종속 변수라고 봐가지고 거의 동시에 내리겠다.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지만 먼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기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한국은. 그리고 네. 원달러를 막고 있으니까. 달러 오늘 왜 막어? 왜 저렇게 무리해서 막지? 네. 그때 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많이 막았거든요. 그 원옌 막 850 가고 할 때 많이 막았어요. 네. 그때 저는 드는 생각은 우리 형님들께서 이자를 내리려고 그러는구나. 이자를 한번 내리려고 그러는구나. 경기가 나쁘니까. 그래서 그때 총선 전이니까 그래도 뭐 경기를 좀 살려보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딱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 페드가 금리 내리기 전에 한국은행이 금리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부담스러워서 어렵죠. 저는 뭐 단언하는 거 싫어하는데 저는 진짜 빵이라고 생각해요. 빵. 왜 그러냐면 물가에 많이 움직여 있는 데다가 또 물가뿐 아니라 지금 분위기로 볼 때 집값이 엄청 민감해졌잖아요. 네. 집값 오르면 나라 망한다고 지금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안 올리려면 이자율 내리면 집값 오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진짜 선제적으로 안 내릴 거예요. 미국이 내리면 미국이 내렸으니까 우리도 따라 내린다고 하지 절대 안 내릴 거고 또 그렇게 선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미국이 내리기 전에는 우리나라 이자율을 절대 안 내린다. 네. 그런 거를 돌아가면서 그럼 이자율 정책이 그렇게 가니까 원달러 좀 물러나 보자. 물러나 보자. 괜히 우리만 막다가 독박 쓰지 말고 물러나 보자. 그래서 물러난 거죠. 근데 1,400원은 되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국내 정책과 국내 경기를 보면서 미국과 비교했을까? 저는 오히려 되게 환율이 고정되고 있는 게 엔에 고정이 되고 있어요. 900원 내외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저는 그냥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사후에 보니까 우연히 그런 것이지. 한국은행이 일본에 굉장히 맞추려고 노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본은 우리하고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르고 오히려 요번에 1,340원을 물러나게 한 이유가 시기적으로 보면 뭐하고 좀 맞았냐면 중국이 딱 한 번 그 픽싱을 이상하게 한 날이 있어요. 내릴 줄 알았는데 위로 탁 올린 적이 있어요. 7.2에서.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야 나 위안화 절하시킬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 계속 절하였죠? 그리고 나서는 뭐 그냥 또 강하게 절하는 안 시켰어요. 그냥 어영부영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할 때 다들 위안화가 진짜 절하시키나? 그거는 진짜 큰 뉴스예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진짜 달러가 글로벌리 굉장히 강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충분히 그럴만해요. 펀더멘탈리 보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환율이고 뭐고 간에 나 몰라. 경기 무조건 살려야 돼. 그러니까 약세 만들 수도 있거든요. 환율을 약세로 만들면 경기에 좋은 거는 분명해요. 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니까. 그 소비라는 게 결국 수출 더하기 소비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도 보면은 그런 거하고도 좀 연관은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또 정부가 일본하고 많이 연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우연히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중국 좀 보고 있고 뭐니 해도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할 거 없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들의 지금 관심은 달러 이율이 언제 내려? 나도 내려야 되는데 나 내려야 되는데 왜 저거 왜 안 내려?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달러가 좀 강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환율이 만약에 엔원이 지금 900원이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1,300원대 중반에 방문했으면 지금 막 870원 뭐 이렇게 갔을 것 같고 800원 좀 갔죠. 850원 막 이렇게 갈 그 것 밑으로 같아요. 가죠. 지금 150. 그렇게 되면은 수출이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는 물론 이제 반도체는 힘들죠. 반도체는 뭐 거기서 많이 안 만드니까 그렇다 쳐도 힘들어지죠. 완전히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네요. 안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제일 뭐 일본, 중국, 뭐 미국 눈치를 다 보고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미국의 이자율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미국 이자율이 조금만 내려오면 네. 달러 인덱스도 내려가고 네. 달러 엔도 내려오고 달러 원도 내려오고 다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미국 이자율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게 점점 후퇴하고 있죠. 너무 어렵죠. 그건 네. 사실 인플레이션에 달렸는데 인플레이션 예측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에 놀란 거잖아요. 안 내려오네. 4월달에 또 안 내려오네. 네. 5월달에도 안 내려오네. 네. 그러면 뭐 다시 좀 뒤집힌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달러 이자율,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런 거에 관련돼서 좋은 뷰를 갖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앞으로 시장은 엄청 잘 맞추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